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위성 13개를 싣고 6시간쯤 뒤에 우주로 발사됩니다. 집값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 늘어난 가운데 납부 세액도 최대 5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한평생 공직 생활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꿈에도 예상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내년 1월 21일에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후 조작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했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은 표정으로 구형을 듣던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증을 한 건데 이 부분은 구형을 앞두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술 번복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구형 이틀 전 열린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단언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된 뒤에야 문건을 받은 사실 자체는 맞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이런 진술 뒤집기를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5년 전 전두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용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양형 사유로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듯이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거짓 변명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한 전 총리가 유죄가 될 경우 중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 번복은 위증죄와 관련한 부분인 만큼 형량이 높은 내란 관련 혐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1970년부터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던 한덕수 전 총리. 본인도 예상을 못했다던 계엄으로 공무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했지만 내란 방조 피의자 처지로 바뀌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에 몸담은 기간만 55년. 한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 산업부 차관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에 임명되며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발탁되며 10여 년 만에 다시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그리고 국민을 우선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에도 유임됐지만 8개월 후 비상계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대선에 출마하는 파격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과의 단일화에 실패했고 출마 선언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검 수사 대상이 되면서 한 전 총리는 존경받던 공직자에서 내란 방조 피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법조팀 조유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아무래도 오늘 구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장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물론 선고까지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후 내란 재판의 유무죄는 물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인데 이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내란이 성립한다는 뜻이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고까지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관건은요, 유죄 선고 여부와 함께 유죄일 경우 과연 형량이 얼마나 나오냐입니다. 네. 한 전 총리가 받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보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 전 총리가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 또는 그에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형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저희가 통화한 부장판사도 이 두 재판이 내란과 내란 방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이 윤 전 대통령 형량으로도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있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 전 총리와 비슷한 혐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한 전 총리 재판은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도 기준이 될 겁니다. 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와 똑같이 유죄가 되더라도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15년 구형은 꽤 많이 나온 것 같다면서 다른 내란 가담자들은 더 높게 구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유죄 시 선고 형량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일단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에도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조유로 기자였습니다. 이제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1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내일 새벽 1시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 최종 결정은 잠시 후에 이뤄집니다. 기상 여건도 좋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세희 기자, 현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누리호 발사대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통제 구역을 제외하고는 누리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발사 준비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오늘 오전 누리호는 발사대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7시 30분에는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돼 8시 15분 발사 시각이 발표됩니다. 발사 시각이 확정되면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절차를 거치고 옆에 있던 기립장치를 제거하게 됩니다.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영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자동으로 준비 작업이 이뤄집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누리호는 내일 새벽 1시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발사 성공 여부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없나요? 발사를 앞두고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센터 곳곳에 경찰과 군 인력이 배치됐고 발사를 앞두고 이곳 우주센터 인근은 물론 해상과 하늘길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발사의 가장 큰 변수는 강한 바람입니다. 37만 개 부품이 정교하게 갖춰진 누리호에 바람이 불면 발사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 실패를 염두해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 발사일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번 발사는 낮이 아니라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3번의 발사 모두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이뤄진 데 비해 첫 야간 발사입니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로라 관측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로라 빛은 희미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하지 않을 때 관측해야 하는데 오전 1시 전후에 발사해야 위성이 관측하기 좋은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누리호는 불과 21분 정도면 비행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사 성공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이번 누리호의 역할은 뭔지 이어서 김종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리호는 이륙 2분 5초 뒤 고도 63km에 도달하면 엔진 1단을 분리합니다.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 즉 페어링과 2단까지 떨어져 나가면 3단 엔진으로 고도 600km 상공에 도달해야 합니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부터 분리를 시작하고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12기가 2기씩 20초 간격으로 사출됩니다. 위성을 우주로 실어보낸 누리호는 위성과 충돌을 막기 위한 회피 기동을 하고 남은 연료를 배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발사된 지 21분 24초가 지나면 누리호의 역할은 모두 끝이 납니다. 누리호 발사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목표 고도인 600km에 안착시켰느냐로 최종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큐브 위성의 성공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우주에서 지구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을 수행하고 큐브 위성은 무중력 상태에서의 면역 항암제 연구 등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누리호 제작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민간 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사체 산업이 민간 주도로 바뀐다면 발사 경쟁력 증대와 다양한 우주산업 프로젝트 참여로 우주산업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앞으로 민간의 역할은 더욱 커져 마지막 발사인 6차 발사는 일부 운영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화가 주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다음은 어제 오늘 마음을 무겁게 한 소식입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연기에 바친 고인의 열정과 시간들은 고인이 떠난 뒤에도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고 이순재 씨의 영정사진 옆에 우리 문화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금관 문화훈장이 놓였습니다. 별세 소식 이틀째에도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생전에 함께 세계를 여행하던 꽃탈배 신구와 김용건도 고인의 마지막 여행길을 배웅했습니다. 그 일정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더 많이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편히 쉬십시오. 국민들에게는 한 시대를 대표한 예술인이자
후배들에겐 늘 바른 방향을 제시하던 나침반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열정이 젊은 배우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대단하고 열정적이셔서 제가 옆에서 반성도 많이 하고 배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데뷔작을 같이 선생님이랑 했어서 저희 어머니랑 잘 만나셔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되는 애도 열기에 서울 여의도에는 일반 시민도 조문 가능한 특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특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멋있었고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팬들을 뒤로하고 천상의 무대로 떠난 고인은 내일 오전 영결식과 발인을 끝으로 영면에 듭니다.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사위 역으로 출연했던 정보석 씨가 사회를 보고 배우 김영철, 하지원 씨가 추모사로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여성이 어린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했던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국으로 도망왔지만 지난 2022년 붙잡혀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는데요. 사건 발생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2018년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피한 40대 이모 씨입니다. 아이는 왜 살해했나요? 이 씨는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임대한 창고에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때 돈을 내지 못해 창고 물품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4년 만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뉴질랜드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망한 지 7년 만입니다. You are to serve a minimum non-parole period of 17 years. 이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크게 의존한 이 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고의적이고 계산된 방법으로 아이들을 죽인 다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후 한국으로 도망와 이름까지 바꾸는 치밀함을 보인 이 씨. 그 죗값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술은 긴장해서 마셨다는 황당한 진술까지 내놨는데요. 추성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용의 차량을 찾기 시작합니다. 20분 정도 자유로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용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속 장비를 정비하려고 경찰서로 돌아온 순찰차.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순찰차가 찾던 음주 의심 차량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전까지 찾고 있던 그 차종과 색상이 유사한 차가 들어오길래 뒷번호판을 확인했는데 딱 그 차량이 맞더라고요. 술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술이 잔뜩 취한 채로 경찰서를 찾은 이유는 황당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긴장한 탓에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잔 뒤 운전대를 잡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이모 씨는 서울 신림동에서 출발해 자유로를 타고 일산 동부경찰서까지 25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추적 사실도 모른 채 제 발로 경찰서 앞마당에 들어온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이런 부고 문자 받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일단 눌러보기 쉬운데요. 바로 그 점을 노린 스미싱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로 120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황지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막아서고 곧바로 남성 2명이 검거됩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스미싱 조직의 국내 총책과 조직원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차량 안에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는 인쇄기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직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악성 앱을 이용해 천여 명에게서 1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과태료 납부 고지서 등을 내용으로 위장 문자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그런 거에 쉽게 당하고 또 잘 아는 분이 결혼한다고 하면은 또 기뻐하시고 하니까.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확인하기 위해 클릭하는 순간 곧바로 악성 앱이 설치되는데 피의자들은 연락처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직은 빼돌린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뒤 모바일 뱅킹 앱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돈을 빼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디지털 기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위해 국내로 파견된 중국 국적의 총책 등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에서 범행을 지시한 해외 총책 2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걸어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예, 이번엔 세금 뉴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납부 대상자도 늘었고요.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올랐으니 내년 종부세는 더 많아지겠죠. 배준우 기자입니다. 신흥 부촌으로 부상한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1주택자 기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436만 원에서 올해 737만 원으로 300만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치동 4,000세대 아파트도 56%, 잠실동 3,000세대 아파트는 68% 늘어나는 등 강남 아파트 곳곳에서 종부세가 50% 이상 뛰었습니다.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 아파트들도 올해 종부세 대상에 줄줄이 편입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54만 8천 명에서 올해 63만 명으로 8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늘고 부담이 커진 건 지난해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이들 지역 공시가격은 모두 전년 대비 2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늘어난 8만 명 중 6만 명은 서울 지역으로 나타나 종부세 역시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동일 세율 구간에서 인상이 되면 공시가격 인상률만큼만 뛰어요. 그런데 구간 세율 구간이 달라져 버리면 세액 부담률은 2배, 3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5만 1,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 3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수는 늘었지만 거래는 완전히 묶였습니다. 이맘때가 가을 이사철이라 예전 같으면 이삿짐 차량이 여기저기서 보였을 텐데 올해는 실종 상태입니다. 자격증 따고 일하는 공인중개사도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5,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9일이 마지막 매매 거래였고 그 이후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월세 물건도 많지 않아 거래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5억으로 나오는 바람에 다들 안 사네요. 627의 10-15대째까지 규제가 쏟아지자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국가 데이터처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난달 이사를 간 사람들은 4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공인중개사들. 거래가 끊기면서 문을 닫는 사무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못 낼 정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내 돈 갖다 내는 거. 이렇다 보니 지난달 영업 중인 중개사는 11만 명이 채 안 돼 5년 만에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는 55만 명, 5명 중 1명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불리며 중년 고시로 불렸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갈수록 시들해지는 인기에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12.3 비상계엄 당시의 밤이 1년을 맞이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사의 어두운 면을 기억하자며 당시 월담 장소를 탐방하는 다크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숨었다며 이재명 숲도 포함시키라고 비꼬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 D-7 다음 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시민 190명을 초청합니다.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곳, 계엄군과 대치한 국회의사당 현관 등 주요 현장을 시민들과 탐방하는 다크 투어를 열겠다는 겁니다. 우 의장은 계엄 당시 본회의 개최를 위해 1m 높이의 국회담을 넘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월담했던 곳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담을 넘어보는 등 체험하는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상계엄 저지를 민주당 혼자 한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워서 당일날 숨었던 이재명 숲도 꼭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 또한 저도 이재명 숲이 궁금하다며 거들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를 이탈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던 군 간부에 대한 첫 징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도 줄징계가 예상됩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약 2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엔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참모 3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부 지시로 버스는 30분 만에 다시 복귀했지만 정치권에선 2차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인물 중 첫 징계가 나왔습니다.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으로 지난 8월부터 자체 조사를 이어온 국방부 감사관실은 김 실장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은 장교에게 내려지는 처분 중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엄버스 탑승자 중 첫 징계가 나오면서 김 실장을 제외한 소장 5명, 준장 8명을 포함해 나머지 33명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비상계엄 1년인 다음 달 3일 전 국방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란 예상 속에 이들 역시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지난 중장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버스 탑승자는 곧 있을 소장과 준장 인사에서 배제될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감사원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 인사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렸던 유병우 전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전 정부의 감사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감사원 실세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이끌면서 사사건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부딪혔던 유병우 전 사무총장.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답변 태도가 저게 오만 방작이 저렇게. 지난 정부의 감사를 뜯어보고 있는 감사원의 운영 쇄신 TF에서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특정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거나
대기 발령 등 인사 조치까지 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남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시 인사부서 직원들이 보복성이라며 반대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진행됐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관련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보도자료에서는 일부 SI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도 민감한 SI를 감사원이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TF 조사 결과 실제로 민감한 군 기밀을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감사원 TF는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총장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이틀 전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14명의 사상자가 났었죠. 그런데 주민들은 일찍부터 대형 인명사고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KCTV 제주방송 김경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에서 내린 승합차가 순식간에 행인들을 덮쳤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진항 일대는 하루 11차례 도항선이 오가고 평소 교통혼잡을 겪던 곳으로 주민들은 이전부터 사고가 우려됐다고 말합니다. 배에서 내리면 대합실 근처까지 150m가량을 이동해야 하는데 보행자와 차량들이 한꺼번에 뒤섞이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를 먼저 내려서 차를 먼저 가고 이동을 한 다음에 사람을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 몇 번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마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무시한 거죠. 제주시는 배에서 내리는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항선에서 내렸을 때 그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하고 차량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기고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확보해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조사 내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확인한 CCTV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던 만큼 60대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페달 오조작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대형 차량의 보행자 사고도 나기만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운전석의 시야 사각지대인데 얼마나 보이지 않는 건지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회전하는 관광버스가 미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쓰러진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우회전 사망사고 장면입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 시야에서는 보행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화물차의 사고당 사망자 수는 승용차의 6배, 우회전 사고로 좁히면 27배에 달합니다. 차량이 커 작은 충돌도 치명적인 데다 좌석이 높고 우측의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7살 어린이를 가정한 120cm 높이의 마네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과 마네킹 사이는 약 4m가 떨어져 있는데요. 실제 운전석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운전석에서는 마네킹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더라도 차량에서 2m는 떨어져야 모습이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선 보행자를 감지해 경고하는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영국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대형 차량의 도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한 첨단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선 보행자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9월 해경 고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같은 사고는 해마다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해경이 이 경사가 숨진 영흥도 일대에서 밤에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바다에 갇힌 중국인을 구하고 순직한 인천 영흥도 갯벌은 거센 물살로 악명 높습니다. 해경이 야간에 이 갯벌에 해산물을 채취하러 들어가는 행위, 이른바 해루질을 위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면허가 없으면 갯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루질은 이미 지금도 금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갯벌에선 2018년과 2023년에 각 한 명이 이경사 사건 2달 만인 지난 4일에도 또 한 명이 해루질을 하다 숨졌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란 소리입니다. 광활한 갯벌 면적이 우선 문제입니다. 1차로 검토되는 내리 갯벌만 1.5 제곱킬로미터, 축구장 200개 넓이인데다 함께 검토되는 다른 통제구역 3곳을 더하면 면적은 3배에서 4배로 넓어집니다. 현재 2명인 순찰 인력을 2배로 늘려도 캄캄한 밤에 몇 킬로미터씩 떨어진 넓은 갯벌에서 사람을 빠짐없이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엊그저께는 때거리로 낮에도 오고 밤에도 와.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도 마음 아파. 인천 무의도 갯벌은 지난 2021년 해경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는데도 이후 모두 4명이 해루질 사고로 숨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외출을 준비하던 사이 열려있던 문으로 3살짜리 남자아이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맨발로 골목을 헤매고 심지어 차도까지 걸어갔는데 이를 본 우리 이웃들 역시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사연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주택가. 어린아이가 좁은 골목을 배회합니다. 자세히 보니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보호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 쓰레기 수거 차량까지 따라다니며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서서히 큰 길로 향하는 아이. 차량이 쌩쌩 달리는 차도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 순간 이를 발견한 시민 2명이 바로 아이에게 다가가 번쩍 안아 옮깁니다. 맨발에 차도로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 바로 딱 들어서 근데 생각하자마자 바로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어르고 달래가며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그냥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어른이 없는 거예요. 놀아줬었던 것 같아요. 더 안 울게끔. 아, 저 아이가 길을 잃었구나. 도와줘야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품에 안기는 것을 확인한 2사람은 그제야 발걸음을 돌립니다. 다행히 아이를 알아본 미용실 손님 덕분에 아이는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길을 헤매던 아이가 시민들 손에 안긴 곳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안전을 지켜준 2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요즘 다들 무관심하잖아요.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무관심한 사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MBN 뉴스 이조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 시험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 심화시켰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주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영어학원에서 하원하는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곳에 입학 나이는 5살. 입학하려면 4살 때 시험을 통과해야 해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려왔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됐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최근 정부도 4세 고시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되레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학원이 시험을 없앤 뒤 계열사 학원 준비반 출신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결국 4살부터 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원한 친구들에 한해서 이제 단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능검사 교육을 하는 학원들을 찾는 학부모도 상당수입니다. 입학을 위해서 지능검사를 보거든요. 25년생들도 많아요. 조기 교육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은 부모들의 선택을 더 앞당기게 하는데 문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반면 언어 노출은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산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어를 배울 때부터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전문가들은 단순히 선발 방식 규제만으론 조기 사교육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선발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지난 9월 국회에선 유아 영어학원 선발 시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일명 따소물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피가 맑아지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영상들이 퍼지고 있는데 과연 건강에 좋은지 정민영 기자가 사실 확인합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SNS 영상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자신의 아침 공복 루틴이라며 소금물을 소개하고 소금만 따로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 소금 종류를 제가 좀 먹어요. 우리 애들도 차에서 사탕 드시는 엄마 소금 좀 줘 이러면 너무 좋아해요. 먹어봤어요. 피도 맑게 해주고 뭐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하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던데요. 레시피대로 소금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약 1.8g을 넣는데 혈중 염분 농도인 0.9%와 같아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성인 소금 권장 섭취량은 하루 5g으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권장량의 40%에 달하는 소금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많이 먹어도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추니 걱정 말고 마시라는 겁니다. 소금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불안해하고 소금이 들어가면 마치 내 질병이 더 안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소금물 섭취를 우려합니다. 이미 한국인들은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인 10g에서 12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며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고혈압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인 거지 하루에 몇 프로의 농도로 섭취하는 이 비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김치라든지 장류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한 소금량이 있기 때문에 아침 공복 소금물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어떤 건강에 이로움이 있는지는 일단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은 대체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오늘 여야 당대표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국 혁신당 대표와 상견례를 했는데 매우 불편한 자리가 됐습니다. 최근 조국 혁신당에서 정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인사를 온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덕담으로 시작한 두 사람의 대화는 조국 대표가 정치 개혁을 언급하며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민주개혁 5개 정당이 함께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선언문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 짓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혁신당은 손팻말로 만든 당시 합의문을 들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두 사람은 양당의 협력과 관련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조 대표는 동지, 운명 공동체를 언급했지만 정 대표는 따로 또 가치를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대선 청구서를 내민 조국혁신당과 이에 선을 그은 민주당의 미묘한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도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 대신에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인 천안에서도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진행된 집회가 방금 끝났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12상 비상계엄에 대한 명시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장외 집회에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도 지금은 한 목소리로 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회에서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라며 장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싣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님의 축사를 청한 이후에 장 대표가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가운데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를 추진하면서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음은 북한 권력 구도에서 눈여겨볼 움직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북한 TV에 처음 등장한 게 3년 전인데요. 이후로 무려 600번 넘게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못지않은 잦은 노출엔 의도가 있겠죠. 윤지원 기자입니다. 3년 전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앳된 소녀였던 김주애는 지난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정에 동행하며 유력 후계자의 입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유력 후계자로 성장하기까지 3년 동안 북한 방송에 무려 600일 이상 등장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북한 조선중앙TV의 14,115시간 분량 영상을 AI로 분석한 결과 2022년 11월 이후 한 번이라도 김주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 수가 600일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경제, 문화 등 각종 주요 행사에서 김 위원장 옆에 등장한 건데 의도된 연출로 분석됩니다. 노출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익숙함을 전제하죠. 상당히 익숙한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후계자로서 나름대로 일종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특히 지난 6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서는 김주애가 어머니 리설주보다 높은 위치에 서는 등 특별한 대우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13살 안팎이라는 어린 나이인 만큼 근시일 안에 후계자 지목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국제 정세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평화 구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설명이지만 정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습하며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I've also ended 8 wars in 9 months, and we're working on that final war. It's not easy, but I don't know. I think we're going to get there. 곧이어 SNS에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28개 조항의 평화 구상에서 남은 쟁점은 몇 개뿐이라며 마무리 단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사 파견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다음 주 모스코바로 가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구상에서 러시아가 과도한 영토를 차지한다는 비판에는 싸움을 멈추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가장 큰 양보라고 반박했습니다. So eventually that's land that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might be gotten by Russia anyway. So do you want to fight and lose another 50, 60,000 people? 하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바로 그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남부 자포리자 지역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국제정세에 파장을 낳은 트럼프의 행보는 또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 국면에선 일본 편을 들지 않으면서 당사국인 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국방력 강화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군의 다연장 로켓포가 불을 뿜습니다. 10개가 넘는 미사일이 엄청난 화염과 함께 동시에 하늘로 솟구치고 하늘과 바다에서도 무차별 폭격이 이어집니다. 중국군이 최근 유튜브 계정에 올려놓은 영상들인데 대만 문제에 관해선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일본 편을 들지 않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예상 못한 큰형님의 변심에 마음이 급해진 대만은 군사력 강화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400억 달러, 우리 돈 58조 원의 국방 예산안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해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打造台湾之盾，建构分层防御、高度感知、有效拦截的先进防空系统。 호주와 영국, 미국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의 가입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의 첨단 기술이 오커스 참여국들의 국방 기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호주의 가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실제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 현실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치쇼라며 대만을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台湾是中国的台湾，以何种方式解决台湾问题，实现国家统一，完全是中国内政。 중일 간 대립 전선에 당사국인 대만까지 가세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당분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는 이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조라며 조롱하던 트럼프 대통령, 최근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가 하면 공식 일정도 대폭 줄였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만 치료제 가격이나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더니 이내 한동안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79살의 고령인 만큼 체력이 약해진 거란 분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전 대통령의 나이를 부각하며 슬리피조라고 조롱해왔습니다. 두 사람 불과 4살 차이입니다. They like Sleepy Joe. What's not to like? 공식 일정 시간도 줄었습니다. 일기 때와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시간은 평균 오전 10시 31분에서 낮 12시 8분으로 늦춰졌고 공식 행사 참석 횟수는 2017년 168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29건으로 39%나 줄었습니다. 그동안 손등에 든 멍과 전용기에 오르며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건강 이상설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I got an MRI. It was perfect. The doctor said some of the best reports for the age.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더 이상 에너자이저의 이미지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2등이 1등을 따라올 수조차 없게 만드는 이른바 초격차 전략이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계 1위인 OLED 부문에서 중국이 턱밑같이 쫓아온 지금 우리 기업들은 이 초격차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지하 쇼핑몰에 PC 게임존이 마련됐습니다. 축구 게임부터 슈팅 게임까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만든 OLED 모니터로 게임을 즐긴 시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확실히 좀 더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흔들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제 옆에 있는 이 모니터는 기존 제품보다 가로폭을 2배 넓힌 32대 9 비율의 제품으로 자유시야를 한층 더 넓게 제공합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형태의 모니터는 물론 화면을 최대 50%까지 늘려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차량용 OLED 신기술도 공개됐습니다. 국내 OLED 기술은 후발주자인 중국보다 약 3년 앞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초격차 때문입니다.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2029년 생산 열량이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초격차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추격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라든가 AR, XR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적 우위를 점해 나가는 것들이 핵심 관건이 아닐까.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의 OLED 특허권 소송에서 승기를 잡으며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상황.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적기라는 평가 속에 K 디스플레이의 OLED 초격차 행보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불과 16살에 세계를 제패했던 천재 스노보더 이채훈이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합니다. 새로 선보일 필살기로 스노보드 판을 뒤집겠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는데요. 당찬 보드 천재 이채훈을 이규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설원을 가르는 시원한 점프와 거침없는 회전. 2023년 16살의 나이로 스노보드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이채훈은 역대 최연소로 우승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 하얼빈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스노보드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지만 슬로프 밖에서는 영락없는 10대 소년입니다. 스노보드 탈 때도 노래를 들으면서 타는 편이에요. 힙합 들으면서 저의 약간 흥을 돋구고 더 보드를 신나게 탈 수 있게 하지만 보드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운 승부사입니다. 공중에서 4바퀴 반, 무려 1620도를 도는 기술 프런트 사이드 트리플 콕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등 이미 여러 고난도 기술을 장착했지만 결코 만족이란 없습니다. 지난 3월 무릎 연골판 수술을 받은 뒤 고강도 재활 훈련으로 무장한 이채훈은 다가오는 올림픽을 앞두고 또다시 직접 개발한 기술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작정입니다. 완전 그냥 스노보드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아예 다른 선수들이 엄두도 못 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흥민과 닮은 외모 때문에 보드 타는 손흥민으로 불리는 이채훈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자신의 우상인 손흥민과 만날 날도 꿈꿉니다. 나중에 그 대회가 끝나면은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공 한번 찰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생애 2번째 올림픽을 앞둔 보드 천재 이채훈. 시상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승리를 뜻하는 W 세레머니를 펼쳐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하여 화이팅!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청정한 바람이 불면서 먼지가 흩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높은 산지로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3에서 많게는 8cm, 전북과 경북, 제주 산지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울도 영하 1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내리면서 하늘은 잔뜩 흐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을 보면 서울이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12도,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는 주말 동안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